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 에듀윌 시사상식 강의를 맡게 된 양광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번 달 시사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6월 시사로 총 34개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커버 스토리라는 것은 이번 달 가장 중요한 토픽 2가지를 묶어서 먼저 서머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정치 행정부터 인물 용어까지 해서 한 9개 정도의 주제로 세분화해서 총 34개의 소재로 한번 이번 시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이죠. 커버 스토리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 2개의 소재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5월 10일 본격적으로 취임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닷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정리했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지금 머에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무슨 플레이션일까요? 자, 무슨 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닷을 올린 윤석열 정부입니다. 자,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으로 귀향을 했네요. 자, 5월 10일 취임식이 열렸고요. 자, 취임사가 상당히 좀 그 정부의 색깔을 좀 드러내죠.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 좀 키포인트였냐라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요. 자, 포인트는 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죠. 이게 아마 이제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 진영의 가장 주요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유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취임식 때만 30번 넘게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자, 이전 대통령인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통합, 소통 이런 단어들을 상당히 취임사 때 강조를 했었는데,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즉 우리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외무부 장관 관저였던 용산 함난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퇴임하고 양산의 평산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퇴임하면서 이제 인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담겨 있네요. 평산마을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취임한 후에 첫 번째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1호 결재는 무엇일까요? 자, 국무총리 임명안입니다. 제2인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었고요. 그리고 외에도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보통 기재부 장관이 이제 경제부총리를 겸임하죠. 그 외에 7명의 장관도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임명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 때 이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이 첫 국정 운영마저 비토를 놓을 수는 없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여기에 인준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준되어서 지금 국무총리로 임명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직무실이 이제 대통령 관저로 되는 거죠. 자, 한남동의 전 외교부 장관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개방했죠. 그리고 이제 첫 회의 때,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다뤘던 주요 내용은 지금 당면한 국가 경제 과제인 물가 상승, 그 원인과 억제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5년간의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자, 우리 참고로 자,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처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직책들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행정부 외에 사법부 관련돼서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13명, 또 헌재소장, 그리고 자, 헌재재판관 중에 국회 선출 헌재재판관 3인, 그리고 감사원장, 이런 분들은 다 국회 동의 필요하고요. 또 성관위도 있네요. 국회 선출 중앙성관위 3인. 이까지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행정부 쪽이 아니라 행정부와 이제 독립된 어떤 사법부라든지 아니면은 그의 좀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 뭐 중앙선관위 이런 분들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정부의 제2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중요한 이번 달 소재는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별표 3개 이렇게 쳐 있는데 별표 3개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걸 대응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이사에서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요. 또 한편 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이 지금 국가 부도라고 하는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3대 경제 블록 모두 휘청이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가 점점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성장 둔화 플러스 인플레이션. 여기 써 있죠. 자,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장 둔화, 경기 침체 더하기 물가 상승. 즉 경기 침체 속에서 이상하게 물가는 올라가.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은 모든 산업 활동 위축되기 때문에 물가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경기는 죽지만 물가가 올라간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자, 왜 그러냐? 주로 이제 물가 상승이 원인되는 어떤 쇼크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제 원자재 쇼크, 그리고 또 하나는 통화량 조절 실패도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대에 세계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때 처음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유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아서 자, 이때 70년대의 오일 쇼크와 유사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원인들을 몇 가지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무차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유례 없이 돈을 단기간에 급속도로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2020년 한 해 세계 각국 가계기업 정부에 돈을 풀어서 부채 총액의 GDP 대비 비율이 256%. 상당히 높죠. 세계 대전 이후에 전쟁 때 말고는 본 적 없는 수치더라. 특히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돈을 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원인을 보면은요. 자, 이런 정부의 통화정책 말고도 자,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그 사건이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원자재, 석유,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이 붕괴되게 되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유럽이 가장 큰 직격탄을 받게 되고, 그 외의 나라들로도 유가 상승, 천연가스 상승이 같이 번지게 됩니다. 유럽부터 전 세계로 원자재 수급이 깨졌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미국 경제 블록도 힘들어지고, 두 번째 유럽 경제 블록도 힘들어지고, 세 번째 원인 보면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반대로 우린 제로 코로나다. 미국과 똑같이 위드 코로나 할 수 없다. 우리는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취했어요. 특히 세계에서 상당히 이제 유명한 물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이런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지출, 투자, 생산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만의 경제 성장률도 이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5% 밑으로 떨어진다. 경제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주요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수출도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다른 나라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경제 블록 지금 다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미국, 유럽, 중국. 자, 이러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마이너스 1.4%. 그리고 자, 물가 상승률은 8.5%. 여러분 8%. 미국이. 그죠?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한 32%나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각국이 지금 뭔가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먼저 미국을 살펴보면요. 미국 연방준비이사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자, 빅스텝이란 게 뭐냐? 밑에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좀 내릴 때는 0.5%씩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올릴 때는 경제의 충격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씩 옮겨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0.25%포인트씩 올립니다. 그래야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인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걸 말하고요. 자, 이 빅스텝을 단행하기 전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뭐냐? 이거는 0.75 거의 유례 없는 0.75%포인트 올리는 걸 말해요. 근데 이까지는 가지 않고 우선 빅스텝을 단행하고 빅스텝을 몇 번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은 5월 4일 날 기존 0.25에서 0.5%인 금리를 0.5% 올렸죠. 그러면 이제 0.75에서 1.00%가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2000년 5월 이후로 2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의 행보를 올해 몇 번 더 해나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영국, 브라질, 인도 등등 기준금리를 올렸죠.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먼저 올렸죠. 자, 올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각국 통화 주체들, 통화 정책의 주체들이 금리를 올릴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는 속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만약에 A 국가와 미국이 금리가 같다면은, 그죠? 뭐 금리 이득을 보기 위한 어떤 투자 자금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금리가 같으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하려고 돈이 이동해 갈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거니까. 근데 이제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돈이 미국으로 가면서 그 나라의 돈이 외화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거에 취약한 나라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해서 돈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빠져나가는 데 취약한 국가들이 바로 신흥국가, 저소득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도미노 디폴트 위기다. 올해 몇 나라가 디폴트, 뭡니까? 채무 불이행,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정확하게는 부채의 이자입니다. 이자조차 못 내는 거예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계속 내야지 디폴트가 안 되는데, 이자를 이제 못 내게 되면서 정부가 부도를 맞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먼저 스리랑카가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4월 달에 약 65조에 달하는 대외 부채에 대해서 일시적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요. 스리랑카는 이제 그 인도 옆에 있는, 우리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 인도 옆에 있는 여기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콜롬보라는 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섬나라. 근데 주로 이제 주력 자원이 관광 산업이에요. 코로나로 관광이 붕괴되고 또 재정 정책의 실패로 그 대통령 등 주요 이제 정권들 실패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보통 이제 신흥국 저개발 국가들은 독재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정책이 제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부정부패가 많다는 얘기죠. 그 외에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지금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이런 나라들도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요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튀니지, 이라크, 이집트, 가나, 페루, 에도피아 등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엄청난 물가 상승입니다. 자, 먼저 밑에 볼게요. 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는 거. 보통 한 달에 50% 정도 물가가 오르는 거. 화폐 가치가 거의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화폐 가치가 종이쪼가리가 된 그런 상황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너무 물가가 올라서 화폐의 가치가 상실된 상황이다. 보통 월 50% 정도 물가가 오르는 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데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저소득 국가 중에서 약 한 41개국이 외화 부채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적어도 12개국은 올해 내에 부도인 디폴트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지금 문제에 처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커버 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 소재로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각 분야별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행정입니다. 자, 총 4개의 소재를 가지고 왔죠. 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다.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기소만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거의 마지막에 이제 업적 검찰 개혁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특별지역자치단체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뭐냐?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건데요. 워낙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에, 서울 수도권이 인구의 반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서울만한 메가시티, 한 1000만 이상의 인구가 되는 그야 비견한 어떤 경제구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만들어진 게 특별지자체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 무슨 연합일까요? 무슨 연합이냐?
서울만큼 큰 데가 있죠.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합친다. 불경연합이 공식 출범하면서 서울 수도권에 이제 비견될 만큼 좀 성장을 해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5월 2일부터 자, 여러분 기쁜 마스크 해제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 해제돼도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죠. 신기한 나라죠. 그죠?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벗지 말아라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벗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확 벗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마스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했습니다. 34조 원 플러스 알파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5월 말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검수완박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수립된 이후로 70년 만에 형사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겪는다. 자, 검찰개혁. 의 종지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기소만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법안의 강행 처리, 크게 두 개 법안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검찰청법이고요. 또 하나가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의결이 되었죠. 자, 먼저 검찰청법이요. 자, 검찰의 수사 대상을 원래 6대 범죄로 좀 줄여놨었어요. 근데 더 줄여서 부패와 딱 경제 범위만 할 수 있게 한다. 완전 박탈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부패 경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의 법안이 형사소송법. 또 이제 민주당 의결했었는데 검찰에 뭐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 보안 수사의 범위도 제한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새로운 신설 기구가 하나 출범을 하게 돼요. 뭐냐? 한국의 FBI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FBI를 만들자. 뭐냐? 검찰 대신에 미국도 보면은 뭐 로스앤젤레스 경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뉴욕 경찰. 그죠? 있는데 그거 말고 뭔가 그 정부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그 수사하는 곳이 있죠. FBI. 우리나라도 그런 FBI를 만들자.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내로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과 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 요 이제 투 트랙으로 수사를 이어나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입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거는 언제 시행이 됩니까? 이런 양대 법안, 두 개 법안은요. 국회 의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공포로 해야겠죠. 대통령 공포하고 4개월 후인 9월 초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 돼야 시행 예정이더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검수완박에 이제 다뤄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바뀐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검사의 수사 범위가 제한됐다. 이게 이제 검수완박의 핵심이죠. 딱 두 개밖에 못합니다. 완전히 다 못하지는 않고 부패의 경제 범위로 수사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주된 것은 다 경찰이 하고요. 다만 선거 관련 범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유예를 뒀네요. 그 다음 검사의 기소 범위도 제한한다. 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한 두 개 정도 있잖아요. 선거는 이제 올해까지 이런 직접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안 됩니다. 원래 이제 공소는 검사만 갖고 있는데
검사가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공소를 못한다. 그 다음 일부 송치 사건의 보안 수사 범위도 제한한다. 자,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 후에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송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의 범위를 제한한다. 요런 내용들이 주된 것 같습니다. 요 두 개가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내용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부터 정치행정의 두 번째 소재인 불경 특별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뵐게요.